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동관 아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지명이 됐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지명될 거다 말만 떠돌다가 왜 지명 못하고 있지? 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뭐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거죠. 윤석열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언론이 특히 KBS나 MBC와 같은 공영 언론이 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는 수신료로 조지고 MBC는 수신료 가지고 안 되니까 방통위 가지고 조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동관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참 근데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또 대단한 것이 아니 이명박계 MB계라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이명박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과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는 걸 보면서 야,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MB 때가 가장 쿨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윤석열 역시도 조금 시상초의 윤석열은 이명박과 좀 코드가 맞는 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어쨌거나 이동관이 지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요. 드라마 글로리는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던 거 뭐 이러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만도 심각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인이 이동관의 부인, 이동관 아들의 엄마가 직접 나서가지고 누가 어떤 선생이 설치느냐고 이름 적어내라고 했다는 그 얘기 뭐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글로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죠. 폭력의 양상은 글로리랑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뒤에 진행되는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의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의 이 기득권층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양심 없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이동관 결국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죠. 언론 장악 시나리오는요, 사실 이명박 때 제일 저열하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 이명박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서 그 대표적인 부산물이 뭐냐? 그게 바로 종편이죠. 채널 A, MBN, TV조선 이들이 다 사실은 이명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언론 시장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기울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바로 이런 그 종편들 때문이었어요. 이 종편을 사실 지난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없애버리든지 작살을 내든지 했었어야 돼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거지 사실은. 한상혁이 안 한 거지. 여기에 최민희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사실 정말 열받는 대목 이 부분이. 그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꾸 탓을 돌리는데 아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 밑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간 사람이면
자기가 방통위원장 하겠다고 그렇게 자리 욕심을 낸 사람이라면 어째야 된다?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매하게 채널A, TV조선, MBN 얘네들하고 타협을 해서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윤석열 징계하겠다고 징계위원장이 됐으면 잘라버려야지. 왜 애매하게 정직 2개월. 물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정직 2개월을 하면은 윤석열이 취소 소송을 안 낼 줄 알았대.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윤석열은 정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분명히 취소 소송을 낼 거다. 그리고 그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질 거다. 따라서 괜히 엉뚱하게 재지 말고 꼼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확실히 쳐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검사징계위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서 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을 했었어야 돼. 국회 탄핵 의견이 나왔잖아. 근데 그걸 누가 거부했지? 누가 거부했다? 예, 이낙연이 거부했죠. 윤석열을 살려준 거는요, 사실 이낙연이에요. 그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버렸으면 사실 윤석열 탄핵됐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잖아요.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거거든. 그 상태로 그대로 헌법재판소 갔으면요, 예, 받아들여져요. 그 탄핵 소추는요, 일단 소추가 되면은 6개월 동안은 직무 정지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그걸로 갔었어야 돼. 그걸 안 하고 괜히 검사징계위원회로 또 넘기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장관이 잘했네, 잘못했네, 문재인이 잘했네, 잘못했네. 아니야. 이낙연이 깽판 친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이 했었어야 될 일이야, 이거. 여하튼 이야기 옆으로 샜는데 어쨌거나 윤석열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이 지명을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죠. 얘네들은 이런 게 있어. 할 거면 확실히 밀고 나가는 거야.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리고 한번 너 여기 가서 뭐 해 했으면 반드시 해요. 우리처럼 어정쩡하게 눈치 봐가지고 한상혁처럼 눈치 봐가지고 TV조선 살려줬다가 지가 TV조선한테 물렸잖아. 그나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자,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 원조 핵관인 이동관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에요. 침대에 눕혀놓고 밟았다. 그랬는데 별다른 처벌 없이 명분대에 진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 학폭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요, 정순신 아들 건보다 훨씬 더 권력의 그 개입이 많아 보입니다. 그 정순신의 경우는 아들 학폭 사건에 개입을 해서 법을 최대한 악용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동관의 경우는 뭐다? 권력을 최대한 악용을 한 거지. 법을 악용해서 한마디로 법 기술, 잔재주를 부렸던 정순신에 비하면 얘들은 거의 무대뽀로 야 이씨 내가 누군데 이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더 나쁜 거죠. 그렇게 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폭 사건이 또 은폐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 이명박 쪽 사람들이 이래요, 원래 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면 진짜 마음껏 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값에 지금 당장은 마음껏 쓰는 거야. 지금 마음껏 써야지 권력을 안 뺏긴다 라는 생각도 이들은 갖고 있어요. 윤석열하고 똑같지, 김건희랑 똑같지. 내가 권력 가지고 있을 때 고속도로 일로 옮겨놔. 고속도로 나중에 도로가 옮겨가나? 도로는 나중에 이대로 그대로 있잖아 라는 식의 뻔뻔스러움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고등학교의 이 학폭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은평군가 어디 있더라고. 자, 원래 이 하나고등학교는요, 신설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갑자기 신설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고등학교, 사실 문제가 많은 학교입니다. 자, 이 하나고등학교에서 이동관의 아들이 1학년으로 있는 동안에
학폭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죠. 동급생을 대상으로 해서 툭하면 주먹질을 했다는 겁니다. 복싱과 헬스로 단련됐다라고 하면서 주변 학생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등치도 좀 컸대요. 그러니까 주변 학생들이 어떻게 찍소리를 못했던 거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툭툭 맨날 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맨날 이렇게 학생들, 지 친구들을 두들겨 패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싫잖아. 아무리 저 새끼가 힘이 세도 자꾸 나를 때리면 기분 나쁘지. 누가 맞고 싶겠어. 그러니까 피해 다닌 거지. 사실은 맞서 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는 영 힘이 안 되니까 피해 다녔던 모양입니다. 피해 다니니까 피해 다닌다고 피해자를 끌고 와가지고 책상에다가 머리를 내리 찍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표현이 부딪히게 했습니다지 사실은 책상에다 머리를 내리 찍었다는 거지. 이렇게 쾅. 이게 뭐야? 내리 찍는 거지. 책상에다 머리를 내리 찍은 거잖아. 이걸 몇 번? 300번. 나는 솔직히 이게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300번씩이나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다 내리 찍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나 가능한 거예요. 10번도 사실 많지 않아? 두세 번 정도가 그래도 심한데 보통 두세 번을 넘어가면 왜 그렇게까지 했대? 라고 하는데 그리고 10번이 넘어간다? 그러면 와, 좀 심하다. 많이 심하네. 인데 300번이야. 300번. 시간도 꽤 장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피해자를 무장해제시킨 상태에서 계속 두들겨 팼다는 얘기고 피해자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 자, 복싱 연습을 한다면서 팔과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기타 험악한 분위기를 수시로 연출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뭐 군대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한 상병쯤 되는 애가 1병쯤 되는 애, 아무튼 2등병 이런 애들을 많이 괴롭히고 갈굴 때 이렇게 툭툭툭 치잖아, 많이. 그리고 애가 침상에 누워 있으면 가서 밟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 군대에서 나오는 아주 악성 폭력 행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직 군대도 안 간 새끼가 친구들을 이렇게 했다고? 이쯤 되면은 얘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한다?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즐겁게 해줘 봐라. 자, 그러면서 야, 너 쟤 좀 때리고 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폭력 행위가 이런 거지. 상병장 이런 애들이 1, 2등병한테 시켜가지고 야, 쟤 좀 패고 와. 나 즐겁게 해봐. 혹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짓 많이 하죠. 아주 안 좋은 폭행 사례, 군대 폭력 사례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군대 폭력 사례가 제일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권력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임병이 선임병한테 대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선임병이 대들 수 없는 후임병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 그게 군대 폭력의 가장 안 좋은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아들은 지가 무슨 분대장쯤, 아니 지가 지금 병장쯤 되고 지 친구들은 1병, 2병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괴롭힌 거예요. 이거 권력형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권력형 폭행이에요. 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못한다. 라는 생각일 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꽤 다수였던 걸로 알아요. 한두 번 당하고 끝나는 친구도 있고 집중적으로 계속 당하던 친구도 있고 뭐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당하던 친구가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차별 폭행에 해당되고요. 권력형 폭력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지가 아무리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이렇게 권력형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 생각보다 뭐 물론 좀 나쁜 놈들 많습니다만 고등학생들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면요 겁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을 때 어떤 뒷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날 못 건드릴 거야. 왜? 우리 아빠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보도도 나온 게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자, 이렇게까지 함부로 행동을 했는데 이런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생활기록부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보실게요. 이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바로 전학을 갔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당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중이었다. 자, 오히려 이동관은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유명인의 자식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리를 당했다라고 오히려 억울해했다는 거죠. 야,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되게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자, 문제는 이렇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명문대에 아무 문제 없이 진학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얘기가 드러난 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동관 씨의 부인 얘기가 나온 거죠.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얘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 진짜 문제야. 처벌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아이는 학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 처벌을 안 하더라도 학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용서를 받더라도 화해를 시키더라도 학칙에 따라서 해야 돼.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관 아들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이동관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언놈이 떠들어! 이름 적어내! 라고 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동관이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도 나타나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권력형이라는 거. 자, 여기서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좀 들게요. 제가 아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보통 검사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면은 보통 자기 혼자 단신 부임을 합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부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갔답니다. 아이들도 같이 전학을 갔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경우, 뭐 1, 2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사도 1, 2년 만에 다시 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참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이 검사의 아들은 학교에서 상당히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자, 그런데 이 검사가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피해자인데 왜 안 가셨어요? 당연히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내 아들의 문제로서 정말 피해자의 아버지로 현장에 가는 거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단순히 피해자의 아버지로 보이겠느냐? 아니지 않겠냐?
검사로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 처리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은 되게 억울해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과연 검사로서 올바른 행동일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래서 몇 번을 들썩들썩 가려가다가 결국 안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검사도 있더군요. 제가 만난 검사 중에서 거의 유일한 검사였어요. 지금 그 사람은 검찰직을 그만둔 지 좀 됐죠. 여하튼 이동관도 사실은 이런 거죠. 피해자도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 판에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조심이라고는 전혀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유명인의 아들이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야, 이 새끼야. 어느 놈이 친구 대가리를 책상에 300번씩이나 내리 찍는다 카대. 야, 이 또라이 새끼야. 니는 그러고 살았나? 이동관의 사고방식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이동관은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놈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문제는요, 또 있습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 어떻게 해서 불거졌느냐예요.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학폭 사건으로 불거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건이 시작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요, 이른바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립형 사립학교로 시작이 되죠. 신설학교인데 갑자기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돼요. 특혜죠. 근데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학교의 달을 쓴 학원이죠. 입시 위주의 교육,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거기 갖춰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립형 사립학교입니다. 말이 학교일 뿐 실은 학원이죠. 학교의 달을 쓴 학원이죠.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건 물론이고요. 특권층,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요. 하나고등학교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특권층 학교, 부유층 학교, 권력층 학교가 돼버린 상태였어요. 자, 하나고등학교 하나은행에서 만든 거잖아. 하나은행은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하나고등학교는요, 하나은행이 로비 창구를 만든 겁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 중에서 이 상태가 제일 심각한 학교였어요. 사실 우리가 민족사관고 얘기를 하는데 민족사관고는 그 자립형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태가 양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비교적 정순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처리가 잘 된 편에 속해.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처리 자체가 안 됐잖아. 자, 이렇게 심각한 데예요. 자립형 사립학교 중에서 하나고가 제일 심각해요. 이 심각한 학교를 하나고등학교가 하나은행이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하나은행의 로비 창구죠. 그 학교에 부유층, 권력층이 모여있다 생각해봐. 그런 얘기 있죠. 아들 맡겨놓은 죄인이다. 자식 맡겨놓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학교에서, 아니 하나은행에서 내 아들이 만약에 하나고등학교에 다닌다. 근데 하나은행에서 나한테 와서 아드님이 거기 다니시죠? 저희가 이번에 요즘 이런 일을 하나 하는데 조금 힘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해줘? 안 해줄 수가 없지. 자식을 맡겨놓고 있는 죄인인데, 자식을 볼모로 맡겨놓고 있는 죄인인데. 예. 하나고등학교는 하나은행의 로비 창구였던 겁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아니, 하나고등학교가 들어설 때 그 부지부터 사실 심각했고, 왜 갑자기 신설학교를 바로 자립형 사립학교로 이렇게 툭 내주는 것도 사실 좀 특혜에 해당이 됐었고, 그리고 이게 특권층,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있으나 마나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하나고등학교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핑계 하에 특정 학생을 떨어뜨리고 특정 학생을 합격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서울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특혜 의혹이 나오고 설립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온갖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하나고등학교 특혜 논란이 이때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즉, 이 특혜 논란을 얘기를 하다가 불거진 것이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 단순히 입시 비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권력자나 그 부유층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작당질을 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보통 요즘 여학생들 성적이 좋대요. 그래서 여학생 수를 좀 줄이고 남학생 수를 맞춰가지고 반반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려고 좀 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자, 그러려면 떨어진 학생은 여학생이어야 되고 새로 붙은 학생은 다 남학생이어야 되지. 아니야. 새로 붙은 학생 중에 여학생도 있었어요. 떨어진 학생 중에 여학생이 있고 떨어진 학생 중에 남학생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즉, 일부러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갖다 붙인 거지. 떨어지지 말아야 학생들. 실제로 보면 여학생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합격선이었는데 성비 배에 맞춘다면서 그 여학생이 떨어지고 다른 학생이 붙였다. 이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됐잖아요. 자, 그럼 결국 뭘 말한다? 예. 이거는 권력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다 보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동관 아들 얘기가 나온 거였다. 즉, 하나고등학교는요,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온갖 비리와 특혜와 그들의 카르텔이 뭉쳐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이 내부 고발자였던 선생님은요, 결국에 해고당합니다. 이 선생님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죠. 서울시 의회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결국에 넘어가 버려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 이동관도 나쁜 놈이고 이동관 아들도 나쁜 놈이죠. 근데 진짜 나쁜 거는 뭐였다? 하나고등학교가 나쁜 놈이었고 하나고등학교를 세운 하나은행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말이 고등학교지 자신들끼리, 권력층끼리, 부유층들끼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특혜가 쏟아졌던 곳이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도 아버지, 부모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놈을 마구 두들겨 패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은요, 나중에 피해자들 회유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어지죠.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젊은 어린애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흔한 투닥거림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끼리 사춘기 아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의혹이 있죠. 피해자들한테 입시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결국 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현재 나와 있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죠. 탈탈 털어봐야죠. 마치 조국의 아들 딸을 털듯이 이동관 아들 딸도 한번 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호시우행님 부정입학이네 라고 하셨고요. 우금치님 참 많은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